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틀딱! 오늘은 유교와 연고 제3장 동아시아 연고 집단과 세계화라는 챕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딱! 이 챕터는 전체적으로 보면 연고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혈연지연 학연으로 대표되는 연고에 관해서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는 우리 사회에 그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뭔가 부정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또 우리가 국제화를 하고 세계화를 하고 지금보다도 업그레이드된 어떤 사회로 바뀌면은 결국은 이게 좀 약화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평가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고 집단이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는 부인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혈연지연 학연이 얼마나 중요하냐,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또 그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느냐 하는 문제에는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거 맞다, 근데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는 문제에 가면 이제 좀 평가가 저하고 생각이 달라지실 거고, 대부분은 다 나쁜 거다, 그걸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바로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게 지금만 그렇습니까? 10년 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연고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지금하고 별 다를 게 없었어요. 10년 전에. 20년 전, 30년 전으로 가면 그랬을까요? 우리가 구한 말부터 뭐 혈연지연 학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온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런 거 없애야 된다. 대신 서양식 보편적인 어떤 가치, 막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만 챙겨주고 잘해주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막 무시하고 구박하고 뭐 차별하고,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제 서구식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걸로 치면은 하느님 아래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과 하느님 없이 각각의 집안에서 자기 집안의 신을 모시고 자기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집안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을 연고 집단하고 연고지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좀 이 연고 집단이라는 게 간단하게 없어질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혈연지연 학연의 현실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각종 동창회, 뭐 각종 뭐 심지어는 군대 동기까지 다 모이고 뭐 그런 연결망이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누구나 다 그게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에 동의해 주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현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뭐 넓게 잡아서 막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한편으로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바뀌고 있을까? 왜 50년 전,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문제에 관한 차이가 없느냐?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다 입만 열면 그거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어요. 말로는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더 강화되고 있는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보다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건 저는 한국 사회 현실을 좀 너무 나이브하게 봐서 그렇지, 지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래요? 좋은 학연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뭐 친구들을 사귀려고 그래요? 자기 인맥을 쌓아서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과거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날에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을까요? 저는 10년 전, 20년보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심지어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죠. 왜 도대체 도덕적으로는, 규범적으로는 혈연지연 학연 나쁘다고 그러면서 왜 안 없어지고 있느냐? 안 없어지는 비율을 따져보면 과거보다 더 심하게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게 혈연지연 학연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그동안은 나이브하게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고 집단에 대해서 기존에 생각하던 사람들은 일종의 뭐 이게 지역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지역주의가 지연이죠. 지연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지연에 의거한 투표는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그거 뭐 오래됐어요. 뭐 몇십 년. 근데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가 바뀐 적이 있나요?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게 현실인데 못 본 척해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근데 선거의 전문가들은 야 호남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호남 몰표를 받을 수 있다. 영남 가서 이런 얘기하면 영남 몰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다 머릿속에서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수도권은 영호남 충청도 사람들의 배합으로 결국 충청도에서 지지받는 얘기는 서울에 사는 충청도 사람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 아이디어로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현실은 그래요. 그리고 당선되는 걸 보면은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다 못 본 채 아니면 뭐 외면해버리거나 하여튼 과거랑 비교해서 지역주의적인 투표 결과가 없어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조금씩 달라지죠. 뭐 어떨 때는 뭐 충청도가 호남 편에 섰다가 어떨 때는 경상도 편에 섰다가 독자적인 또 후보를 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양태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지역주의가 줄어들고 있느냐? 지역주의에 의지해서 선거를 계속하고 있고 되게 역설적인 게 제가 하나 더 정말 잘 생각하면 골 때리는 겁니다. DJP 연합이 수평적 정권교체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수평적 정권교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였죠. 이벤트라고 평가합니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뭐냐? 수직적 정권교체의 반대말인데 수직적 정권교체는 예컨대 집권 여당의 현재 대통령이 다음번에 권력을 이어받을 사람을 선택하거나 협상하거나 해서 다음번에 당신한테 주겠다. 이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수직적 정권교체죠. 그게 이제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갈 때,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갈 때 그렇게 계속 됐죠. 그 앞에는 또 뭐 쿠데타나 뭐 장기 집권이 있었고 한데 그게 수직적 정권교체인데 DJ가 대통령이 됐던 때가 수평적 정권교체가 됐다. 즉 집권 여당이 후계자로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그 당시 저항하던 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분수령이었다라고도 다들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수평적 정권교체를 가져온 힘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은 그런 선거를 만들어낸 동력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뭐 DJ의 민주화 경력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제가 보기에는 다 포장이고 실제로는 충청도 표하고 호남표가 합쳐져서 경상도 표를 이긴 거예요. 그게 DJ하고 JP하고 합쳐져서 그때 이제 JP가 DJ 편을 들어줬죠.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DJP라는 새로운 지역주의가 과거에 지역주의를 바꾸면서 새로운 지역주의가 등장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수평적 정권교체도 지역주의의 산물입니다. 만약에 수평적 정권교체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었다. 이것을 만들어낸 힘이 뭐냐? 지역주의예요. 근데 이 지역주의를 사람들 다 나쁜 거로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서는 DJ의 집권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분수령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만들어낸 힘이 뭔데? 지역주의. 이 지역주의를 근데 다들 말로는 없애야 된다 그래요. 말로는 없애야 된다. 지역주의 투표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너무 가식적이죠. 사실은 지역주의에 의지해서 선거라고 했어요. 매번. 그 이후의 선거가 조금이라도 바꿨느냐? 정치 현장에서의 그 지역 어떤 갈등이나 지역 연합이 조금씩 내용은 바뀌지만 기본은 다 지역주의예요. 영남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득표를 많이 못하잖아요. 막대기를 꽂아도 영남에서 돼요. 그거보다 더한 게 호남이에요. 거의 90%가 나오는 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혀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지역주의적인 행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뭐 저널리스트, 기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수들, 뭐 지식인들이 다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는 전근대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하여튼 너무 그 현상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외면하는 게 우리나라 지식인의 가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지역주의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주의라는 게 혈연지연 학연이라는 게 어떤 룰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맞아 전통사회가 새로운 산업사회로 뭐 새로운 민주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울 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어떤 중요한 준거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냥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명확한 룰이 없으니까 나에게 유리한 것을 계속 활용하는 그런 어떤 도구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계속된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이 아닌데 그렇게 봤을 때 산업이 발전하고 과도기가 끝나고 새로운 뭐 질서가 등장하면은 그런 게 없어질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산업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3차 산업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혼란기예요. 혼란기라는 얘기가 지금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100년, 200년 계속 혼란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설명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란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야 할 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혈연지연 확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게 이 혼란이 끝나면 정리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혼란기가 뭐 1, 2년, 3, 4년 갈 수는 있어도 100년 동안 혼란기다? 그럼 혼란이 아닌, 그냥 그 사회는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혼란기를 1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100년 됐어요. 우리 건국한 지 70년 됐고, 일제시대 30년 거치고, 그 긴 세월에 계속해서 혼란기라고 하면은, 저는 한국 사회는 혼란이라는 게 디폴트로 있는 아주 원래 혼란스러운 사회다라고 오히려 봐야지 정상인 거지, 계속해서 과도기고 혼란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곧 없어질 거다.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고 집단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간단히 없어지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대안적으로. 우선 그래서 혈연지연 학연은 많은 사람들이 1차 집단에만 의지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방식인데, 이게 이제 산업사회가 분화되고 뭐 결사체가 많이 등장하고 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차 집단에만, 1차 집단이라는 건 이제 가족과 같은 거가 가장 대표적인 1차 집단인데, 또 뭐 동료 집단, 친구 집단, 또래 집단, 이걸 이제 1차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2차 집단은 거기에 비해서 결사체, 자기가 가입해서 어떤 단체에 가입하고 선택해서.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은 혈연지연 학연이 없고, 원초적인 집단들은 혈연지연 학연이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결사체에도 혈연지연 학연이 끼어 있습니다. 그 혈연지연 학연이 숨어서 결사체인 양 외연을 바꾸는 거 무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당이에요. 민주당 결사체죠. 정치 결사체. 근데 지역으로 가보면 전부 호남 사람이에요. 통합미래당, 미래통합당인가요? 거기 겉으로 보면 정치 결사체인데 이념으로 돼 있는데 보수, 저긴 저 진보. 왜 거긴 경상도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다 보수적이고, 호남 사람은 다 진보적이고, 호남 사람은 다 민주당이고, 이 현실이 저는 그 프레임으로 도저히 설명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서, 예컨대 제가 옛날에 2005년쯤에 참여연대를 분석을 했어요. 참여연대별로 가장 대표적인 2차 집단이죠. 권력을 그 당시 구호는 그거였어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각 부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권력을 감시한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지를 제가 따져봤더니 다 혈연지연 학연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혈연지연으로 따라 들어간 것은 딱 숨겨놓고, 밑바닥에 숨겨놓고 결사체다. 그래서 뭐 참여연대라는 게 시민단체라서 뭐 더 많은 사람들의 정의와 공평함과 이런 거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여정부의 핵심 이너서클이 참여연대였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누리법연구회, 민주 어쩌고 하는 단체가 다, 근데 겉으로는 그게 다 뭐 이념으로 결합된 것 같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호남 인맥이 작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1차 집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혈연지연 학연은 3차 집단까지, 심지어 2차 집단은 물론이고, 겉으로는 2차 집단이라고 불리우는 단체에 밑바닥에 딱 들어가서 보면 1차 집단이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껍데기를 포장을 해놓은 이 상태가 우리나라 시민단체다, 우리나라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더 재밌는 게요, 97년에 외환위기가 왔어요.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를 가져온 원인이 크로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실자본주의다. 한국이나 뭐 아시아권에서 막 그 혈연지연 학연으로 얽히고 설켜서 뭐 경제발전을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혈연지연 학연으로 엮여서 위기를 가져왔다. 뭐 그런 식의 해설하고, 그게 이제 부정부패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갑자기 망한 이 현실이 바로 혈연지연 학연 때문에 벌어졌다고 했는데, 그거를 김대중 정부가 뭐 3년 만에 극복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뭐 이런저런 경제의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제 외환위기는 다 극복됐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극복됐으면은 그 정실자본주의가 지금 없어졌느냐? 외환위기 이전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재벌이 약화됐느냐? 그건 안 그런 것 같아요. 정실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 정실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외환위기는 극복이 됐어요. 그럼 외환위기를 가져온 게 정실이고, 외환위기가 극복됐으면 정실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도 극복은 다 됐어요. 정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 거죠. 더 좀 시야를 넓히면요, 관시, 중국 관시가 중요하다고 다 얘기해요. 그 관시가 뭐예요? 우리나라 혈연지연 학연이에요. 동남아시아 화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전부 관시로 연결되고, 뭐 세계 화상 대회를 하면 그 관시 네트워크가 막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라이즈 돼가지고, 그러니까 세계화가 아무리 진행이 돼도 그 세계화에 낑겨서 같이 가고 있어요. 이 혈연지연 학연이, 관시 네트워크가. 근데 마치 세계화는 그 혈연지연 학연하고 상관없는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뭐가 조직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혈연지연 학연, 1차 집단적인 관계의 기반이 2차 집단, 3차 집단, 막 글로벌라이즈 된 사회에서도 계속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고 집단이 순기능이 있다면은 역기능도 있죠. 한편으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인데, 이 순기능이 더 많으냐 역기능이 더 많으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이 사실은 측정이 불가능해서 어떤 게 더 순기능이 많다, 역기능이 많다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순기능이 있다면은 연고 집단이 계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위 규칙에 대한 동의를 쉽게 해요. 그래서 같은 집단 안에서 내부적인 결속을 잘 합니다. 연고 집단이. 그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따뜻해요. 바깥의 사람한테는 굉장히 차죠. 못 들어가니까. 역기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집단 내부의 신뢰가 집단 외부로 못 나갑니다. 그게 이제 연고 집단의 역기능인데, 이런 역기능과 순기능이 사실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게 연고 집단인데, 사람들은 역기능만 생각해요. 순기능은 생각을 안 하는데, 만약에 역기능만 있으면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역기능이 일시적으로는 득세할 수 있어도 순기능에 다 묻혀서 순기능으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하니까 없어져야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역기능, 순기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폐쇄적인 내 집단이다 하는 게 이제 엄청난 문제인데, 이게 정말 폐쇄적인 내 집단이냐 하는 걸 따지면요, 재밌는 게 벌어지는 게, 폐쇄적이지 않은 굉장히 거미줄같이 뻗어나가서 막 여기저기로 연결되는 네트워크하고 연고 집단이 너무나 잘 연결을 시켜줘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 시민단체의 어떤 지식인이, 뭐 일반 사람이, 평범한 시민이 가입을 하면은 그 시민단체의 활동에만 전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시민단체랑 경쟁하는 단체, 비슷한 단체, 대립적인 단체 다 기웃거려요. 어디가 잘 되는지, 어디가 유리한지, 어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보고 동시에 멤버십을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잘 되는데 딱 붙어요. 그러다가 거기가 또 망가지면 또 딴 데로 막 가요. 우리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같이 이제 활동을 해보니까 알겠는데, 서양에서도 또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양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어떤 관심사가 있으면은 그 관심사에 따라서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으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그 헌신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시민단체 활동이 있는데, 우리는 묘한 게요, 여기저기 한 다리씩 걸치고 어느 한 곳에도 헌신하지 않는 기현상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요. 이것도 연고 집단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에도 내 학교 친구가 있고 저 집단에도 학교 친구가 있어요. 다 한 달씩 걸치고 있어요. 거기 뭐 요새 돈이 좀 필요해? 내가 뭐 후원금 10만 원 보내줄게. 한 달에 걸쳐요. 저쪽에도 또 그런 일이 와요. 그럼 저쪽에도 10만 원 보내줘. 뭐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 10만 원 회비, 어떤 후원금 내는 거, 또 저기 10만 원 내고 후원금 내는 거 크게 부담 안 돼요. 그러면 양다리가 뭐예요? 3다리, 4다리 다 걸치고 있다가 이쪽이 잘 되면 거기 가서 야, 내가 후원했던 거 기억하지? 이렇게 나가요. 이게 저는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사람들이 자기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막 욕해요. 명분론에, 도덕적 명분론에. 근데 실제로 가면 다 누구나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연고 집단과 시민사회, 이게 대립적인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민사회는 뭐 2차 집단적인 굉장히 이념지향적인 어떤 목적 지향적인 거고, 연고 집단은 목적이 없이 본래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서로 뒤엉켜 있다고 생각해요. 혈연지연 학연이라는 네트워크가 2차 집단적인, 그래서 삼성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현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물밑에서는 연고 집단으로 얽혀 있어요. 삼성의 호남 출신, 현대의 호남 출신이 호남 출신이라는 걸로 막 엮여 있어요. 경상도 사람 삼성에 들어가고 현대에 들어가요. 또 뭐 이게 꼭 삼성 현대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될 수 있고, 뭐 서로 경쟁하는 민주당과 뭐 미래통합당일 수도 있고, 물밑에서는 다 혈연지연을 얽혀서 가면서 겉으로는 이념적인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연고 집단을 과도기적으로 곧 해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재벌이라고 생각해요. 재벌이라는 게 이제 가족 기업이 엄청나게 산업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경영이 열악한, 능률이 떨어지는, 효율이 없는 경영이라면은 어떻게
삼성, 현대, SK, 대우는 사라졌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은 그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그 국제적인 랭킹을 꼽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기업들이 돼 있어요. 만약에 가족기업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열악한 경영 방식이라면, 기업 경영의 방식이라면 탈락했어야죠. 어느 수준까지는 그게 가능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데는 그게 안 된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현실에서는 안 그래요. 삼성, 현대 잘 나가고 있어요. 물론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이제 어렵고 저렇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을 이끌어온 게 재벌이에요. 재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불법 상속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그게 정말 나쁜 경영이다라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도태됐어야죠. 재벌기업은 다 도태되는데 오히려 재벌기업이 더 잘 돼요. 그럼 중소기업은 어떠냐? 중소기업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재벌기업은 그래도 그나마 국제시장에서 얘기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느 정도 맞추면서 물밑에서 기업 경영을 가족 베이스로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중소기업으로 가면 그냥 원래 가족기업이에요. 그거는. 이런 현실을 보고 혈연지연 학연이라는 게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우리 좀 이제 의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그 연고 집단이 실제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표로 정리한 게 129페이지에 표 3-1입니다. 한번 책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3-1을 보면은 제목이 동아시아의 연고주의가 기업 조직에서 제도화된 모습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나라별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했고 문화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가족주의나 연고주의나 집단주의, 온정주의적인 문화적 전통이고 구체적으로 지역주의, 학벌주의, 가족주의, 우리가 혈연지연 학연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국제시장에서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기업 조직에서 한국에서는 재벌, 일본에서는 계열, 또 하청관계, 중국에서는 향진기업이라고 요새는 중국의 대기업이 워낙 성장하면서 향진기업의 중요성이 많이 약화됐지만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고 등소평이 개혁개방 시작해서 지금같이 중국 기업이 커지지 않을 때는 향진기업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 향진기업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제 혈연지연 학연이 끼어들어서 작동하는 거고 대만도 가족기업이죠. 패밀리 비즈니스. 이런 기업들이 각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역할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의 조직 방식이 혈연지연 학연이나 가족 베이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근거 없는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족 경영을 하다 망한 기업도 있지만 가족 경영하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도 가족 경영은 곧 망할 거라고 하는데 안 망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는 각 나라에서 이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경제를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연고 집단에 대한 평가를 우리 냉정하게 다시 해보자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말씀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